굉장히 사실 작년에 이미 네. 3천 갔어야 되는 장세인데 네네. 그걸 이제 못 가서 올해 지금 잠깐 지연돼서 오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시자, 예, 지금은 프리즘 투자 자문의 대표로 계신 홍춘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은 그렇게 반복되는 걸까라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그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아까 트럼프 트레이딩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네네. 사람이 안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는 바뀌고 막 네. 그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바뀌는데 네네. 사람이 그 과거의 어떤 그런 네. 패턴이나 과거의 역사나 그런 데서 좀 교훈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게 좀 네. 문제가 아닌가. 뭐 정부도 그렇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번 정부 좀 기대를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이상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제 그러면 정말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데 네네. 그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네네. 아무튼 예전에 잘했고 잘못했고를 잘 그 이제 전훈이라고 하는데 전쟁의 역사, 교훈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는 게 명장이 되듯이. 그렇죠. 투자자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잘된 점들을 네. 잘 해석해서 새로운 투자의 어떤 인사이트, 지혜로 연결하면 네. 아주 워렌 버핏까지는 안 되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성과를 올리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제를 예측하는 게 참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 임금 하락과 같은 몇 가지 시그널만 잘 보면은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시그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플레. 예, 그래서 6가지 이제 중요 지표들을 책에서 이렇게 거론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러티브. 지난해 연말. 네네. 요것만 하면 돼.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또 맞는 말인데 너무 그게 다른 이야기들을 압도해버리는 시간이 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이런 내러티브도 참 중요한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은 경제를 읽을 때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특히 오늘 뭐 보시는 것처럼 그 파란 선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체감 물가가 오르고 네. 그다음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실제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와, 살벌하죠. 이게 정말 잘 봤죠. 그래서 저 파란 선 미국의 체감 물가, 네.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느끼는 네. 체감의 그런 어떤 물가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살벌하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는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저게 이제 끝난 다음에 빨간 선, 저 이제 정말 오르기 시작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고. 네네. 이제 책에도 썼지만 그런 네. 식으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 일단 장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은 선행 지표만 움직였지, 그 원래 지표는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체감 지표만 움직였지 실제 지표는 안 움직였으니까 아직 뭐 우리가 큰일 났다, 하반기 정말 시장이 끝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네네.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는 작년보다 올해 수익에 대한 목표를 좀 낮추자.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자산 배분 회사도 거의 2자릿수의 수익이. 고객들이 올리고 특히 국민연금이 15% 선권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빨간 선이 쭉 내려가고 기업들의 체감 물가가 되게 안정돼 있는 시기에는 네네네. 저금리 환경이 출현하고 저금리 환경 출현할 때는 아까 내러티브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시장이 잘 가는 마음 편한 시장이 오는데 이제 지금은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오면 이제 인플레가 올라오면 이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유가 그런데 여의도 진주집이 제가 이제 처음에 취직했을 때 6,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 걸쭉하잖아. 뭘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땅콩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소하죠. 고소하죠. 그래서 되게 걸쭉한 그 맛있는 공수집이 물가가 한 3배 올랐다. 그런데 이제 제가 1996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을 갖다가 1년에 5천만 원을 받았는데 1억 5천이 된 게 아니라면 그렇죠. 제 연봉 실질 소득은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연봉이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보다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지금 나면서 저 이제 임금 상승률을 실제 상승률을 둔화시키기 시작하면 중앙은행님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시고 더 나가서 소비자들의 이제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실제로 어제 발표된 미국의 그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데 네. 선진국 쪽에서 저런 인플레이션 걱정들이 부각돼가 주고 저게 정말 살짝 꺾였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가면 제일 좋겠는데 저게 계속 치고 올라가서 결국 전체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을 추리해서 정말 이건 중요한 지표다 싶은 것들만 추려서 6가지로 정리해서 넣어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소비자 아까 물가 지수인가요? 예, 소비자 물가. 그게 조금 생각보다 덜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죠. 지금은 아직은 괜찮죠. 근데 이제 관세를 올리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물가는 이제 5월 달까지 물가를 아직 이제 지표를 보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4월 7일이었나? 5일이었나? 그 판때기. 맞아요. 25% 그래 놓고 또 유예했잖아요. 유예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물가 영향이 없는데 7월 7일인가로 유예가 끝난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가 걱정이죠. 그래서 하반기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벌써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재기를 좀 저 이제 파란 체감 물가 가격 지수 ISM 가격 지수라는 게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 지표가 이제 저렇게 오른다라는 건 누군가는 사재기를 하고 있고 이미 자기들은 옛날보다 가격을 더 인상해서 물건을 지금 대주고 고객들한테 주는 것 같은 이런 약간 싸한 기분.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너무 낙관하기는 어려운.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춰라 라고 했는데 한국 주식은 잘 가네요. 미국 주식 사지 말고 한국 주식으로 싹 다 바꾸면 됩니까? 아이고 이제 그걸 연초에 그러잖아요. 뭐 이 정도면 또 좀 팔아야죠. 주식이라는 게 이게 벌써 지금 4월 7일 날 저점 대비해서 700포인트 올랐거든요. 700포인트요? 예, 2달 만에. 2달 만에 700.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저희 프리즘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샀거든요. 4월 7일 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갔다. 2,300 깨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주가다.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금을 좀 팔아서. 금을 팔고. 왜냐하면 연초에 이제 금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금을 판 돈을 갖고 주식을 산 거죠. 뭐 사셨어요? 아니 그냥 삼성전자부터 쭈르륵 사죠. 예, 그냥 인덱스로. 그래서 인덱스로 쭉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좋을 때는 살짝 좀 팔아서 지금 고생하는 걸 사자 하면서 이제 다시 또 금이랑 미국 국채 이런 걸 좀 샀는데 어젯밤에 이제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또 좀 벌었죠. 오늘도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플러스. 아무튼 환율에 또 대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환율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까 미국 주식보다 올해 한국이 좋아요라는 게 미국을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차익 실현해서 한국을 좀 담아라는 뜻인 거였고요. 지금 올해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환율이 많이 빠졌는데 또 환율도 고점에서 지금 한 100원 어제 기준으로 12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달러 조금 살만한 시기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냥 자잘하게 매매하는 게 좋지 한 방에 뭐 장타를 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해요. 제가 못해요. 아니 일단 이코노미스트 생활 뭐 20몇 년을 했어도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살짝 올라갔다 한번 꺾였잖아요. 다시 올라갈까요? 금은 혼자 지가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고 금은 약간 이제 상대적인 자산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이 이제 대표적인 코인, 뭐 금, 은 이런 자산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이 산업용이나 뭐 이런 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장신구 정도. 이 자산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주식이 박살날 때 좋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빨간 선이 금, 파란 선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 야,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춤추듯이. 이게 되게 좋은 자산. 이런 자산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값이 언제 오르나를 보시면 9.11 테러 이후에 2000년 이후 2002년 전후에서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해서 거기서 한 10배 더 났나요? 거의 한 10배가 났고요. 대박.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정을 한참 받다가 2020년 코로나 때 또 급등하는 거 보시죠. 그렇죠. 코로나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 또 오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난 다음 또 여기 막 이야 여기 진짜 잘 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느낌이 오죠.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의 자산이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좋아하잖아요. 사실 뭐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론자고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라는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는 바람에 삑사리가 좀 나서 그렇지. 저 사람이 뭘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도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좋게 봅니다만 이제 다만 나스닥의 어떤 시장이라는 게 그 자산 시장이라는 게 결국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박살 나잖아요. 박살 날 때 그때 금이 오른다. 왜 그러면 금이 오릅니까? 하면 결국 그건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경제가 망가지고 이제 우리 종이화폐로 만든 자산들은 다 쓰레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쟁 때죠. 전쟁의 공포가 부각되거나 종이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때 그때 오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올해 연초에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너무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 돈에 60만 원 이 넘죠. 너무 도매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요새 진정돼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한국 주식 좀 팔아가지고 지난주부터 또 금을 좀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겁을 좀 내는 것도 제가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란에서 별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약간의 보험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은 현물로 갖고 있지 말고 그냥 KTX 투자하면 되는 거죠? 예, 그 KRX 금현물. 그 아주 좋은 상품이고 1년에 수수료가 1%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금 도매가가 60만 원이지 사실 소매가는 더 하고 막 금 한 돈을 못 사요. 금 반지는 거 선물 못 해 이제. 예,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싼 거.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거를 실물로 투자하는 건 이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사자 팔자 호가 차이도 너무 크고 공인비 뭐 이런 것까지 들기 때문에 현물 말고 이제 저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금시장이 있으니까 KRX 금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처럼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식까지 똑같이 쉽게 주식처럼 살 수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가 쉬우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보면 딱 진짜 정확히 반비례네요, 진짜. 그냥 이제 옛날부터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제 금의 가치를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도 떠드니까. 최근에 와서 또 막 그 작년 올 초까지는 강달러였다가 갑자기 또 약달러로 바뀌었잖아요. 환율만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그 오히려 지금 유로화가 더 올라가고 엔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율을 일단 트럼프가 이 사람은 보는 거는 무역 수지, 관세 이런 거밖에 안 보는 사람이라서 무식한 거죠. 일자 무식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만 줄이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결국은 자기네 환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떨어뜨리고 자기네 달러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그 앞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한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인플레이션 예상이 막 높아지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좀 했다가 이제 사재기 하고 나니까 소비자 지표가 4월, 5월 그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사재기를 한 다음에 4월, 5월 소비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시장이 그냥 출렁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충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 달러를 더 약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 내려가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달러 차익이 발생하니까, 환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 요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말을 너무 많이 바꾸잖아요. 그 별명이 타코야, 타코. 정말 이 사람은
뭐 협상의 기술 이런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긴 한데. 책 재밌어요. 네, 그 책은 재밌는데 지는 전혀 못한.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중국이랑 이렇게 협상할 때 뭔가 하나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깨갱하고 끝냈어 그냥. 히토류 그거 뭐 다시 수출 재개 그거 원래대로잖아. 좋아진 건 하나도 없잖아. 그냥 가서 면만 다 상하고. 그리고 뭐 중국인 유학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 뭐하래. 그리고 뭐 유럽 가가지고 뭐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와 이게 뭐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람이 좀 허언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장은 조금 고생은 한다. 근데 정신 차리고 나면 또 좋아질 수 있다.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그 유럽하고 일본 주식 심지어는 중국 주식도 좋잖아요. 중국 좋죠. 그래서 그거 사도 돼요 지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타이밍은 모르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홍 박사는요 빨라요. 몇 달 빨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 작년 연말에 그게 11월 말에 있었나 하겨울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전시장에서 서울 전시장에서 했을 때 그때 금을 사고 미국 주식은 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로 한 2달 금이 미국 주식이 얼마나 잘 갔어요. 그러니까 제 콜이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는 그럭저럭 따라가는데 요 사람이 하고 난 다음 몇 달 있다가 좀 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사라는 뜻은 아니고 잘 관찰해라. 일단 좋아 보인다. 중국에 나쁘진 않다. 적어도 미국 주식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중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이나 또는 유럽 주식이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에요? 뭐 실적 장세. 실적 장세. 굉장히 사실 작년에 이미 3천 갔어야 되는 장세인데. 그걸 이제 못 가서 올해 지금 잠깐 지연돼서 오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차트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은 제가 표현 좀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에 올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국 경제를 비관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안 좋다 해도 계속 우상향을 했었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망한다라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이제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이 돈이 많아서 대기업이 돈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그 분배에 좀 문제가 있는 나라다. 이건 제가 정말 인정. 그러나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 숙명론적인 비관론자들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시는 게 좋다. 이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끊임없는 유혹을 느끼는 게 썸네일로 이제 장사하고 싶은 뭐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런 걸 하면 조회수가 폭발하니까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유혹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차트를 안 보여주는 사람들은 일단 좀 무시해라. 적어도 이거는 이제 코스피 100, 그러니까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200대 기업들을 표시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특히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다음에 23년 안 좋았다 그래도 160조 정도 영업이익이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니까 이제 올해 우리나라 정부 세수가 엄청나게 늘게 돼 있는 세금이 잘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저렇게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 저기다 이제 이자 비용이랑 세금 떼면 딱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더 나겠죠. 왜냐하면 뭐 이자율은 되게 낮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 이익 레벨만 보면 몇 년 전에 기록했던 3,300을 넘어야 되는 그게 작년 주가였다라고 보는 거죠. 작년에 이미 3,300을 넘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이어서 우리 정부가 제가 이제 몇 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심각한 재정 긴축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이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나 봐요. 세수가 앞으로 늘어나니 지금 좀 적자를 쌓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우리 내수 경기 최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계속 재정 긴축하고 특히 그 지방 교부금도 안 주고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신다라면 올해 이제 이익이 작년보다 더 난다고 지금 애널리스트 이익이 전망이 잘 온 거지만 일단 작년에 이미 3천을 뚫었어야 될 장세인데 여러 가지 충격들
네. 특히 뭐 계엄령이라든가 올해 또 헌법재판소 8대0 기억나세요? 우리 다들 8대0 안 날 거라고 막 그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대법원 판결 이런 3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안심을 좀 했죠. 아 그래 일단 대통령은 바뀐다. 두 번째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대통령 없는 정부가 없는 상황보다는 낫겠지. 그리고 작년에 했던 재정 긴축을 올해는 하지 않겠지. 그건 너무 이상했어. 이런 컨센서스 때문에 지금 장에 가는 거니까 저는 뭐 더 갈 수도 있다. 다만 중동 쪽에서 제발 오늘 밤에 그 테헤란에서 뭐 이야기했다라는 뭐 인류 역사에 뭐 한 페이지를 적을 것 같은 사건이 뭐 오늘 밤에 나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위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 일만 없다면 저는 3천은 물론이고 역사상 최고치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뭐 무얼 사야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냥 코스피 200 사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익이 잘 나오는데 인덱스 사도 충분히 수익 난다. 이거만 보면은 당연히 우상향하니까 이게 거의 뭐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 똑같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익만 보면 우리가 나스닥보다 더 좋은데 이제 거기는 이제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PER 10배. 저게 저 영업이익이 한 270조인데 시가총액은 한 3,000조가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PER 10배가 안 되는 굉장히 싼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회복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 그거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회복은 아니고 그냥 제자리 걸음인데 중요한 건 원화가. 우리가 이제 금융 위기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연평균 환율이 얼마냐면 1,15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1,370원. 200원이 높아요. 그러네요. 그러니 그 원화 환산 수출이 역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수출은 나쁘지 않은 데다가 근데 내수 경기 뭐 당장 이번에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그래서 이 실용적인 어떤 정책들 펼치면서 특히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재난지원금 형태로든 지역화폐로든 아무튼 돈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쓰거든요. 그렇죠. 쓰라고 주는 돈. 그래서 가능성이 높죠. 내수주들이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수출주 말고 내수주들의 실적까지도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업이익 270조를 부르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애널리스트 숫자의 평균치. 시장이 되게 좋은데 이제 딱 걱정거리가 하나 중동에 그래서 아까 인플레 나면 미국 소비 안 되면 결국 수출이 또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전쟁 공포나 금융시장의 위기 공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식만 올인하지 말고 금도 좀 사라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